민주주의를 긋다. 3일부터 60까지 함께 걷는 민주올레길. 한종수 지음 Walk for Democracy. 민주역사 올레모임 대표 저자 한종수. 서울에서 태어나 고려대학교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하고 공기업과 사기업 등에서 근무하였다. 어릴 때부터 다양한 분야의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그 현장을 돌아다니며 책을 읽고 의미를 되새겨보는 작업을 해왔다. 이 책은 그 결과물인 셈이다. 지은 책으로는 첫 작품인 세상을 만든 여행자 2010과 대표작 강남의 탄생 2016을 비롯하여 2차 대선의 마이너리그 2015 서서울에 가면 우리는 2018 라면의 재발견 2021 미 해병대 이야기 2021 등이 옮긴 책으로는 영락제 화해질서의 완성 2017 황관 이야기 2015 제국은 어떻게 망가지는가 등이 있다. 이 책과 함께한 사람들 457페이지 박은규, 남금순, 김영진, 이상용, 서백석, 김기동, 이진혁, 문재춘, 김은숙, 엄덕수, 김신아, 김진희, 고시종, 홍진희, 이범준, 정창일, 하도겸, 천희진, 김순화, 김미연, 김은식, 이가경, 나마스테 코리아. 177페이지 옛 동대문 운동장 현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나 여기 잘 가잖아. 낙산이 끊어지고 오간수문을 통해 청계천이 흐르고 이간수문을 통해 남소문 동천이 흐르던 동대문 운동장 부지는 큰 시설을 짓기 좋은 땅이었다. 조선시대에는 훈련도감 산하에 하도감이라는 군대 훈련장이 들어섰고 일제에 의해 강제 개항된 이후 개화 정책에 반대한 구 훈련도감 군대봉기 즉 이모 군변 1882년의 현장이 되었다. 일제강점기에는 그 자리에 거대한 경성운동장이 들어섰다. 경성운동장은 일제 경성부가 황태자 히로히토 위른 결혼 기념사업으로 1925년 5월에 기공하여 같은 해 10월 15일에 개장하였다. 개장 당시 수용 인원은 25,800명이었다. 무단 통치로 일관하던 일제는 1919년 3.1 독립운동이라는 전 민족적 저항에 부닥치자 통치 수단을 세련되게 바꾸었는데 이를 위해 신성한 장충단을 공원으로 만들어버렸고 1919년 6월 창경궁을 창경원 1924년으로 격하하여 동물원을 설치하고 야간 개장 또한은 벚꽃놀이장으로 전락시켰다. 식민지 백성들의 불만을 비정치적으로 발산시키는데 스포츠만한 게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던 일제는 하도감터에 운동장을 건설했다. 지금 서울 지도를 보면 동대문에서 동대문 운동장으로 가는 대로가 직선이 아니고 을지로 류가 쪽으로 굽어져 있는데 이는 훈련장 자리를
그대로 운동장으로 만들면서 생긴 현상이다. 길 하나가 굽어져 있는 것도 역사를 따져 올라가 보면 이유가 있는 것이다. 해방 후 경성 운동장은 서울 운동장이란 새 이름을 달고 우여곡절이 많았던 역사를 함께해야 했다. 1945년 12월 30일에는 우익 쪽에서 신탁 통치 반대 국민총동원위원회 주최 국민대회를 이곳에서 개최했다. 나흘 후인 1946년 1월 3일에는 좌익 쪽에서 조선공산당 서울인민위원회를 비롯한 100개 사회단체, 270개 동회 대표 등이 참석한 민족통일 자주독립 촉성 시민대회를 열었다. 이 대회는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을 지지한다는 찬탁대회였다. 1946년 노동절 행사 때는 우익인 대한노총 등은 축구장에서, 좌익인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는 야구장에서 행사를 따로 치르기도 했다. 해방 후 수만 명의 군중이 모일 수 있는 장소로 거의 유일한 곳이 서울운동장이었기 때문에 생긴 좌우파 동시 집회였다. 지금에는 상상하기 힘들지만 조선공산당이 합법이던 시절의 일화이다. 1946년 8월 3일에는 민족 지도자 여운형의 장례식이 이곳에서 열렸는데 1946년 8월 3일 그는 초대 대한체육회장이기도 해서 송기정이 그의 관을 메었다. 한국 전쟁 이후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권 아래에서는 반공궐기 대회로도 유명했으며 80년대 중반까지 축구와 야구 등 국제대회는 물론 프로축구와 야구의 태동도 같이 했던 곳이었다. 고교 야구의 전성기인 70년대 동대문 운동장 야구장은 전 국민이 한 번쯤은 자기 지역 고교 야구팀을 응원하기 위해 찾았던 친숙한 곳이었다. 전 국민적인 감동과 아쉬움이 메아리쳤던 동대문 운동장은 2008년 철거되면서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지고 그 자리에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가 들어섰다. DDP. 그래도 그 과정에서 이간수문과 하도감토 등 유적들이 발견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었고 그 결과로 부지 일부의 역사문화공원이 조성되었다. 서울운동장은 4.19의 기억도 간직하고 있었다. 3.15 부정선거를 자행했음에도 자유당 정권은 호환무치하게도 이승만, 이기붕 당선 축하, 권투시합까지 4월 2일에 열었다. 우민화 정책은 일제나 자유당 정권이나 마찬가지였던 것이다. 1960년 4월 24일 용산 육군 야구장에서 자유당 정권이 민심 수습을 위해 서둘러 거행했던 4.19 희생학생 장례식은 학생들이 관제 장례식이라고 거부하고 뛰쳐나와 버렸다. 1960년 5월 19일 제대로 된 4.19 합동 장례식이 동대문 운동장에서 거행되었다. 동대문 운동장은 1963년까지 4.19 기념식 거행 장소로 사용되었다. 하지만 5.16 군사정권의 동대문 운동장에서 하는 범국민적 4.19 기념식 행사는 오래가지 못했다. 한일협정 반대 데모가 벌어지던 64년에는 장소가 효창 운동장으로 이후에는 실내 체육관으로 바뀌면서 행사가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박정희 집권 기간 4.19 혁명은 감히 부정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계속 축소되었던 것이다. 179페이지 그림 합동 장례식 1960년 5월 19일
4.19 3돌 기념식 박정희 군사정권도 처음엔 이렇게 4.19 기념식을 거행했다. 1963년 4월 19일 181페이지 국립의료원 한국전쟁에 전투부대를 파병한 나라는 16개국이지만 의료 지원을 보내준 나라도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활약을 한 나라가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의 스칸디나비아 3개국이다. 덴마크는 병원선을, 노르웨이는 야전 외과병원을, 스웨덴은 부산의 적십자병원을 운영하여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들은 전쟁 이후에도 철수하지 않고 많은 지원을 했는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국립의료원의 건립이다. 1956년 9월에 착공된 국립의료원은 흔히 메디컬 센터로 불렸는데 58년 6월에 완공되어 4.19 혁명 당시에는 가장 최신식 병원이기도 했다. 4.19 혁명 때에는 고해길, 박동훈, 김창의, 김용근 등 7명의 희생자가 안치되었으며 120명이 넘는 가장 많은 부상자를 치료하였다. 1968년에는 스칸디나비아 3국으로부터 정부가 운영권을 인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2010년 4월 3일에는 국립중앙의료원으로 개칭되었다. 전태일 열사가 분신 후 가장 먼저 옮겨진 병원도 이곳이었다. 182페이지 동국대학교 동무탑 4월 19일 서울 시내 거의 모든 대학이 시위에 참여했는데 고려대와 서울대, 중앙대와 함께 돋보인 대학 중 하나가 동국대학교였다. 19일 오전 11시 교문, 당시는 후문이 정문이었다를 맡고 있는 중부서 경관들을 밀어버린 2,000여 명의 동국대생들은 동국대학교가 쓰인 빨간 플래카드를 선두로 하여 제일병원 앞을 지나 거리로 나섰다. 필동 삼거리, 현, 동국대 충무로 영상센터 앞에서 다시 경찰과 대치했으나 가볍게 저지선을 돌파하고 퇴교로 사가, 을지로 사가, 을지로 입구 옛 내무부 앞을 지나 국회의사당 앞과 대법원에 모였다가 다른 시위대와 함께 중앙청으로 나아갔다. 동국대 시위대는 경무대로 가 대통령을 면담하자고 주장하였고 이들이 5대의 소방차와 무장 경관의 제지를 무릅쓰고 경무대 쪽으로 향하자 서울대 시위대와 동성고 시위대가 뒤를 따랐다. 경무대 앞에서 희생된 법대 노희두 열사의 형상과 4.19 혁명 참가를 기념하는 동무탑이 같은 해 11월에 건립되었다. 동국대학교 학생들이 해무청 앞에 집결해 있다. 1960년 4월 19일 183페이지 동무탑을 정면으로 보고 왼쪽에 보이는 형상은 6.3 한일협정 반대 시위 당시 희생된 김중배 열사를 기리기 위해 세워졌다. 184페이지 그 밖의 4.19 유적 수유리 4.19 국립묘지 4.19 혁명 다음해인 1961년 2월 1일 국무회의에서 수유리에 4.19 희생자들의 회를 모실 공원묘지 설립을 결의했고 5.16 군사정변 이후 재건 국민운동중앙본부가
부정 축제자의 재산인 서울 도봉구 수유동 산 9의 1일대를 환수하여 1962년 12월 21일 첫 삽을 뜨고 1만 243평의 묘역을 가꾸어 1963년 9월 20일 185위의 희생자들을 안장했다. 이후 부상자중의 사망자와 유공자중의 사망자 115위가 추가되어 현재는 300위가 모셔져 있다. 주요 시설로는 유형 봉안소, 기념탑과 분향소, 수호자상, 기념비, 기념관 등이 있다. 4월 학생혁명 기념탑 비문은 다음과 같다. 1960년 4월 19일 이 나라 젊은이들의 혈관 속에 정의를 위해서는 생명을 넘기 던질 수 있는 피의 전통이 용서숨치고 있음을 역사는 증언한다. 부정과 불의에 항쟁한 수만 명 학생대열은 의계의 힘으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바로 세웠고 민주재단의 피를 뿌린 185위의 젊은 흔들은 거룩한 수호신이 되었다. 해마다 4월이 오면 접동새 울음 속에 그들의 피 묻은 혼의 하소연이 들릴 것이요. 해마다 4월이 오면 봄을 선고하는 진달래처럼 민족의 꽃들은 사람들의 가슴바다에 되살아 피어나리라. 4.19 기념탑 185페이지 미아리 고개 한성여중 2학년에 재학 중이던 진영숙 16세 양은 오후 10시 30분 미아리 고개에서 시위 중 총탄에 희생된다. 이 때문에 그녀는 4.19의 유관순이라 불리웠다. 같은 날 해동상업학원에 재학 중이던 김형기 20남 열사도 4월 19일 미아리 고개 시위 중 총탄에 희생된다. 진영숙 양이 죽기 4시간 전에 어머니에게 쓴 유서 같은 편지를 보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어머님 뵙지 못하고 떠납니다. 지금 저희 모든 친구들 그리고 대한민국 모든 학생들은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위하여 피를 흘립니다. 어머님, 데모에 나간 저를 책하지 마시옵소서. 우리들이 아니면 누가 데모를 하겠습니까? 저희 모든 학우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나간 것입니다. 저는 생명을 바쳐 싸우려고 합니다. 데모하다 죽어도 원이 없습니다. 어머님, 저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무척 비통하게 생각하시겠지만은 온 결의 앞날과 민족의 해방을 위하여 기뻐해 주세요. 부디 몸 건강히 계세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의 목숨은 이미 바치려고 결심하였습니다. 수유리 국묘지는 3.1혁명의 주역 손병희 선생의 묘와 봉황각, 옛 천도교 교당, 여운형과 신익희 선생 묘, 그리고 근현대사 기념관과 인접해 있으니 같이 방문해도 좋을 것이다. 4.19 국립묘지에 모셔져 있는 진영숙 열사의 묘,陈英书墓, 서울 외곽에서 촬영된 기동화한 시위대 모습. 3.1 민주원래, 3.1혁명 민주공화국의 초석, 3.1혁명 전 시대 상황, 서울의 3.1혁명과 민주원래, 3.1 민주원래길, 북촌 코스, 종로 코스, 정동 코스. (3.1 민주원래 코스) 경복궁 천도교 중앙총부터 손병희 집터 중앙거복 기숙사
만에 헌영은 거쳐 이종일식터 탑골 공원 명물관 분점 태회관터 YMCA 회관 종로경찰서터 경성지방법원 옛터 청계광장 비각 서울시청 대한문 정동제일교회 덕수궁 뒷길 미대사관길 유관순 우물터 경교장 딜쿠자가옥 독립문 서대문 형무소 역사박물관 19페이지 3.1혁명 민주공화국의 초석 3.1혁명은 말 그대로 전국 방방곡곡에서 각계각층이 대중적으로 참여하여 벌인 민족해방운동이다. 1919년 3월 1일 서울의 탑골공원에서 시작된 만세운동은 4월 말까지 전국으로 퍼지며 이어졌다. 서울, 평양 등 주요 도시는 물론이고 시골의 장터들도 주요 무대가 되었다. 노동자는 파업으로, 상인들은 철시로 항거했고 농촌에서는 산에 올라 횃불을 밝히는 횃불 시위를 감행하였는데 여성들도 많이 참여하였다. 한반도만이 아니라 만주와 간도, 일본, 연해주, 미국 등 해외에서도 조국 독립을 위해 만세를 불렀다. 이 과정에서 만세 시위를 다른 지역으로 전달하고 새로운 시위를 조직하는 유관순 열사와 같은 만세꾼들이 큰 역할을 했다. 3.1혁명은 독립운동의 큰 분수령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민주주의 역사의 중요한 기점이기도 하다. 3.1혁명의 열기를 발판 삼아 각지에 흩어져 있던 독립운동 지사들이 상해에 모여 임시정부를 수립하였고 처음으로 국민이 주권을 가진 나라, 즉 민주공화국이 천명되었던 것이다. 최근 혁명으로 격상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여기서 기인한다. 3.1을 혁명으로 불러야 하느냐 아니냐의 논쟁은 지금도 치열하지만 최소한 3.1 이후 이제 다시 그 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라는 사실 하나만은 확실하다. 따라서 이 책에서도 기본적으로 혁명이라고 명명했다. 고종 황제의 승하라는 봉건 시대의 마지막을 알리는 시점을 빌려 거족적인 독립운동이 일어났고 이를 토대로 민족 해방운동의 방향으로서 민주주의 국가 수립운동이 시작된 셈이다. 그래서 재헌 이래 우리 헌법의 전문, 심지어 요신헌법의 전문에도 3.1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문구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들어갔다. 또한 4.19 혁명에서도 참가자들이 여러 번 3.1혁명의 기억을 되살리는 모습을 보였고 이후 군사 독재 정권에 항거하는 민주화운동 세력도 수없이 3.1의 정신을 소환하였다. 그런 점에서 3.1혁명은 여전히 우리에게 살아있는 현재의 역사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20페이지 3.1혁명 전 시대 상황 한일병합조약 경술국치 1910년 8월 22일 이래 우리 민족은 일제의 헌병과 경찰이 모든 행정과 사법을 담당하는 강압적 지배하에 놓여 있었는데 아무리 그때가 제국주의 시대였다고 해도 유례가 없는 통치 방식이었다. 사실 일본은 대한제국을 놓고 러시아와 자웅을 겨룬 러일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무려 8만 4천 명의 전사자와 14만 3천 명의 부상자를 대가로 치렀는데 이는 청일전쟁 때의 6배가 넘는 사상자였다. 물론 사상자의 대부분은 육군이었다.
이 때문인지 일본은 전쟁의 최대 성과물인 조선을 사실상 일본 육군의 땅이라고 여겼다. 역대 조선 총독은 8명이었는데 그중 3.1혁명 직후 부임한 해군대장 출신 사이토 마코토, 3호대 2번 역임을 제외한 전원이 육군대장 출신이란 점이 이를 반증한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등과 같은 기본권은 철저히 박탈되었고 민족교육은 억압받았다. 토지조사 사업으로 침탈된 토지가 일본인들의 소유로 넘어갔고 광대한 토지가 총독부 소유로 편입되면서 농민들이 몰락하여 일제히 소작농으로 전락했다. 그 과정에서 도시로 흘러든 사람들은 빈민 노동자로서 가혹한 노동조건을 감내해야 했다. 극소수의 매국노를 제외한 거의 모든 계급과 계층에서 일제에 대한 저항의식이 고조되고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해외의 독립군 기지를 건설하기 위한 운동, 국내에서의 비밀결사운동, 교육문화운동이 벌어지면서 독립운동의 역량은 강화되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1918년 1월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제1차 세계대전의 강화 조건으로 민족 자결주의를 주장하고 나섰다. 국내외 독립운동 지자들은 이 원칙에 조선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1919년 1월로 예정된 파리 강화회의에 대표단을 파견하여 세계 열강에게 조선의 독립의지를 알리고자 했다. 상해에서 여운형이 중심이 된 신한청년단이 김교식을 대표로 파리에 보낼 수 있었다. 한편 강화회의를 앞두고 조선인의 자주독립의지를 밝히고 세계에 알리기 위하여 각지에서 독립선언이 발표되었다. 먼저 1918년 12월에 북만주와 중국, 연해주, 미주 등지에서 활동하던 독립지사 39명의 이름으로 무어 독립선언이 발표되었고 도쿄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이팔 독립선언이 이어졌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우리 민족에게는 정당은 물론 결사의 자유조차 없었기에 국내에서 조직력을 갖춘 집단은 종교계와 학생뿐이었다. 22페이지에서 종교계와 학생이 중심이 되는 이런 전통은 해방 후 민주화운동까지 이어진다. 그래서 이 책에서도 교회와 성당, 학교라는 공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국내에서 3.1혁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천도교와 개신교는 입장 차이를 보였다. 천도교는 민족 대표가 독립선언을 하고 대중적인 독립선언 운동을 함으로써 독립의지를 만방에 알리는 동시에 일본 의회와 조선 총독부, 파리 강화회의에 참석한 각국 대표 및 미국 대통령 윌슨에게 조선 독립에 관한 요구와 의견을 제출하자는 입장이었다. 반면 개신교는 비교적 온건한 입장이어서 일본 정부에 독립청원서를 제출하자고 하였으며 이를 위해 독립청원 서명운동을 비밀리에 펼치자고 주장했다. 2월 24일에 두 가지를 병행하자는 방식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후 천도교, 개신교, 학생 이 세 갈래의 흐름이 통합되어 거사 좀비는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고종 황제의 인산일인 3월 3일에 거사를 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예의에 어긋난다 해서 3월 1일로 결정되었다. 이 과정에서 천도교의 최린, 친일파로 변절, 기독교의 이승훈과 함태영, 불교의 한용운,
학생계의 박휘도, 7.85 변절이 큰 활약을 했다. 23페이지 서울의 3.1혁명과 민주원래. 서울은 독립만세운동이 처음부터 준비되어 3월 1일 당일에 대규모 시위가 시작된 곳이다. 그래서 서울의 3.1혁명 올레길은 만세 시위가 계획되어 실행되기까지 과정을 되새겨볼 수 있는 코스로 구성했다. 민족 대표들이 모여 운동을 준비한 곳, 학생 대표들이 만세 시위를 준비한 주요한 장소들, 독립선언서가 인쇄되고 뿌려진 곳, 만세 시위가 벌어진 주요 장소, 당시 민족 지도자들이 투옥된 감옥 등을 둘러볼 수 있다. 북촌 한옥마을 일대 인사동과 종로의 대로와 뒷골목, 덕수궁 돌담길, 서울역 광장 등이 3.1혁명의 발자취가 남아있는 공간들이다. 또한 3.1혁명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도 독립운동과 관련이 있는 장소도 포함되었다.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는 3월 1일 오후 2시 30분에 탑골공원에서 행진을 시작한 만세 시위대는 대한문 앞에서 고종의 문상 행렬과 합세하여 대규모 행렬이 되었다고 전한다. 만세 시위대는 여러 갈래로 나뉘었는데 한 대열은 소공로를 따라 남대문과 서울역을 거쳐 총정로 프랑스 영사관에 이르렀고, 다른 대열은 종로를 거쳐 창덕궁 앞으로, 또 다른 대열은 태평로와 세종로를 지나 광화문 앞으로 진출하였다. 또 한 대열은 덕수궁 안으로 들어가 덕수궁 후문을 빠져나와 정동으로 진출했다. 다른 대열은 소공로를 통해 충무로를 거쳐 남산자락에 있던 조선 총독부로 향하였다. 일제는 광화문과 조선은행, 현 한국은행 앞 로터리에서 강력한 진압에 나서자 시위대들은 외곽으로 빠져나가 마포의 전차 종점과 신촌 연희전문 현 연세대학 앞에서 시위를 벌였고, 밤이 깊어 자정이 넘은 시간에는 다시 종각 앞에 모여 독립 만세를 외쳤다. 당시 서울시가지 전역이 만세 소리로 가득했으니 당시 서울 전역이 3.1혁명 요적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전부 소개하는 것은 지명관계상 어렵고, 중요한 장소만을 선정하여 대규모 만세 시위가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지 그 준비 과정부터 따라가 보는 방식으로 코스를 만들었다. 3일 올레 코스는 안국역에서 시작하여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에서 끝나는데, 역사관 관람까지 합치면 6시간 정도 걸리는 긴 코스로 체력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북촌, 종로, 정동, 서대문 3단계로 나누었으니 하나하나 나누어서 여유있게 가보는 방식도 좋을 듯 하다. 25페이지 3.1민주올레길 북촌 코스. 여운형 옛집. 지하철 3호선 안국역 3번 출구로 나와 정면의 현대건설 본사를 끼고 개동길로 들어서 다시 현대건설 건물이 끝나는 지점에서 우회전을 하여 가파르지 않은 언덕길을 약간 올라가면 안동 송칼국수집이 보이는데, 그곳이 바로 비운의 독립운동가이자 일제강점기 시절 미스터 코리아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문물을 다 갖춘 몽양 여운형 1886부터 1947의 집터이다. 그는 1918년 11월 상해에서 윌슨 미 대통령의 중국 특사인 클레인을 만나 파리 강화회의에서 약소민족의 독립을 돕겠다는 언지를 받고 신한청년당을 결성하였고, 독립청원서를 장덕수와 함께 작성하였다. 언더우드의 비서였던 김규식을 대표로 선정하여 파리로 보내고,
장덕수는 국내로 들어가 손병희와 이상재 등 각계의 지도자를 만나 독립운동을 펼치도록 하였다. 26페이지 그림. 현재는 칼국수 가게와 점포로 바뀌어 있다. 뒤에 보이는 빌딩은 현대건설 본사이다. 그리고 자신은 블라디보스톡과 간도를 오가며 이동영, 박은식, 강호규, 조왕구, 이동휘, 김약연 등과 만나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는 1929년 7월 상해에서 체포되어 국내에 압송되었으며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930년 6월 서대문 형무소에 투옥되어 1932년 12월에 석방되었는데 체중이 20kg이나 빠질 정도로 큰 고생을 했다. 이후에는 주로 언론인으로 활동했는데 그 이야기는 뒤에 나오는 조선중앙일보사 건물편에서 다루기로 하겠다. 이 집터는 해방 당시 여운형이 거주했던 공간이며 바로 옆의 현대건설 본사는 당시 휘문고등학교로 해방 후 첫 대중집회가 열리고 여운형이 주 연사를 맡아 건국준비위원회를 시작한 장소이다. 27페이지 만해 한용운 옛집, 천도교, 기독교, 불교계의 통합 모임이 이루어진 곳. 만해는 1918년 9월 우리나라 최초의 불교 교양 잡지 요심, 웨이신을 창간하였다. 서울 개동 43번지에 요심사라는 간판을 걸고 최남선이 운영하는 신문사에서 인쇄했다. 1918년 10월에 2호, 12월에 3호까지 발간되고 종간되었다. 1919년 2월 24일 천도교와 기독교의 합작 교섭을 마무리한 최리는 만해 한용운을 찾아가 불교계의 민족대표 참여를 내락받았다. 새 종교 지도자들로 이루어진 민족대표의 골격이 비로소 완성되는 순간이었지만 한용운은 불교 측 민족대표로 해인사의 백용석만을 참여시킬 수 있었다. 뭐야? 말이 좀 그런데 유림에 대한 교섭도 그의 몫이어서 거창으로 내려가 영남의 거유 곽종석을 만나 승낙을 얻었지만 그는 3월 1일 직전 급한이나 아들 편에 인장을 주어 만해를 찾아가도록 하였으나 3일 전이하여서 만나지 못하였다. 이렇게 곽종석은 민족 대표로서 서명할 기회를 놓쳤고 이를 너무 분하고 아쉽게 여겨 훗날 파리 장소 1919년 유림들이 파리 강화회의에 한국의 독립을 호소하는 장문의 서한을 보낸 사건을 주도한다. 불교계에 대한 독립선언서 배포 책임을 맡은 만해는 2월 28일 선언서 3,000매를 인수하여 그날 밤 자신의 곁으로 중앙 항림 학생 10여 명을 불러 독립운동에 대한 소식을 알리고 학생들이 담당할 역할을 알려주었다. 지금 한용운 옛집은 요심장이라는 게스트하우스로 변신했다가 다시 주택으로 바뀌었다. 물론 원형은 아니지만 그나마 한옥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불행 중 다행이라 할 것이다. 3.1혁명의 현장이 많이 사라진 현재 이 작은 집이 주는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 만해 한용운이 이곳에서 쓴 정가의 오동, 젠자의 우통이란 에세이가 이 장소가 주는 의미를 느끼게 해준다. 당시에는 이 집 앞에 오동나무가 있었다. 첫 구절은 다음과 같다. 나의 우거 위주는 개동 막바지 여두속 루도셔 우이라. 지면이나 건물로 말하면 심히 협소하여 매우 갑갑할 듯 하다. 그러나 그렇게 몹시 갑갑하지 아니한 이유는 지형이 초고 서고하여
비교적 일광을 많이 받고 공기가 청신하여 청풍이 시려하며 슬라하며 주위에 수목이 있어서 그 양음 적취, 량인 찌추이가 좋기